상어들도 커피 한 잔이 필요할 때 카페에 갑니다. 지난 2002년 연구원들은 태평양에서 백상아리 카페라고 불리는 지역을 발견했는데 백상아리가 겨울 동안 모여드는 지역이에요. 상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농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며 웃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인간을 겁주기 위해 해안으로 돌아가죠. 포도만한 수박이 있어요. 쿠카멜론 혹은 쥐멜론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매우 작은 수박처럼 보이지만 감귤 맛이 납니다. 호주의 한 바리스타가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카푸치노를 만든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420잔이요. 회사에 늦었는데 커피가 절실히 필요할 때 찾아가면 좋겠어요. 연구자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선사동물이나 인류의 조상의 많은 흔적을 발견해왔어요. 뼈, 이빨, 석기, 그리고 거의 만년 된 껌조각과 같은 거요. 100만 초는 약 12일 정도이고 10억 초는 거의 32년입니다. 여기엔 특이한 게 없어요. 그저 시간이 얼마나 멋진지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계산법일 뿐이죠. 모든 도로 표지판은 중요하지만 모든 도로 표지판 중 최고인 게 있어요. 바로 낙석주의 표지판입니다. 앞에 이 표지판이 보이면 천천히 운전하고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이 표시는 그 지역에 낙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표지판의 주의를 기울이느냐 여부가 목숨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스위스에는 언덕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바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앞으로 운전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있어요. 누군가 가장 큰 사막을 언급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불타고 있는 사하라 사막의 끝없는 모래 표면을 떠올릴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가장 큰 사막은 남극에 있는 남극 극지 사막으로 14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막의 정의는 연간 강수량이 25cm 미만인 곳이에요. 꼭 더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최초의 상업 여객기 비행은 20세기 초였습니다. 이 23분간의 비행은 당시 400달러였는데 현재 환율로는 약 850만 원에 달하고 플로리다의 두 도시간을 비행했어요. 티벳에는 녹색이나 빨간색이 아니라 짙은 보라색인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가 자라는 곳은 낮에는 자외선을 많이 받는 반면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사과 껍질 색깔이 더 어두워져요. 발로 마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마늘 한쪽을 발에 문지르고 물론 양말부터 벗어야겠죠? 잠시 기다리세요. 마늘의 독특한 향을 내는 화학 성분은 비록 마늘이 입안에 있지 않아도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요. 달에는 화산이 있고 과학자들은 공룡이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던 약 1억 년 전에 화산이 활동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바퀴벌레는 정말 터프해요.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공룡이 지구를 지배한 이래로 존재해왔어요. 하지만 흰개미 여왕은 50년의 수명으로 단연 앞서갑니다. 곤충 중에서 가장 긴 수명이에요. 일반 흰개미는 1년에서 2년밖에 살지 못해요.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 총 1080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전체 인구가 로스앤젤레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 인구가 75억인 상황에서 미친 짓처럼 보이긴 하지만 만약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선다면 1300평방킬로미터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투아타라는 머리 위에 세 번째 눈을 가진 파충류예요. 눈은 망막, 신경, 연결부, 그리고 렌즈를 가지고 있지만 성장하는 동안 비닐로 빠르게 덮이기 때문에 보는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눈의 신비한 기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낙타는 세 쌍의 눈꺼풀과 두 줄의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서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요. 지역 동물원에 있는 판다를 볼 수 있지만 중국에 있지 않은 한 그 판다들은 그냥 휴가 중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판다는 중국에서 빌려온 것이고 중국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1974년 당시 나사의 우주복 가격은 1,5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74년 이후로 실제로 새로운 우주복을 만든 적이 없어서 우주복이 4벌밖에 남지 않았어요. 만약 또 다른 우주복을 만든다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서 약 1,500억 원이 들 거예요.
오래된 TV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잡음 중 극히 일부는 빅뱅의 잔류 방사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명한 런던 브릿지를 보기 위해 런던으로 향한다면 원래의 브릿지가 지금 애리조나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에 런던 브릿지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래서 런던시는 그것을 미국의 석유 재벌 로버트 P. 맥컬록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다리는 미국으로 운송되었고 지금은 하바수 호수에 있어요. 영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국 왕관 보석에는 역사상 가장 큰 두 개의 자른 다이아몬드가 포함됩니다. 헐리넌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이며 십자가가 달린 왕홀의 일부예요. 두 번째 보석은 헐리넌 2라는 적절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멋진 왕실 왕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지금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는 동안 목성과 토성에서 비처럼 내릴 수도 있어요. 번개 폭풍은 메탄을 탄소로 바꾸고 탄소는 떨어지면서 점차 굳어져 다이아몬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다음번에 공부할 때 집중하기 힘들면 껌을 씹어보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테스트를 받는 동안 껌을 씹은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무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보다 먼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만약 이 이야기를 상어들이 듣는다면 비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어들은 실제로 나무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상어는 약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무는 약 5천만 년 후에 생겨났어요. 코믹 산스 글꼴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비공식적이거나 비전문적으로 보인다는 평판을 얻고 있어요. 디자이너 빈센트 코나레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책 워치맨을 보다가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로 볼 때 그럴만도 해요. 동물왕국 출신의 경호원을 찾고 있다면 바로 여기 있어요. 실버백 고릴라는 자신의 몸무게의 10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총 약 800kg에 달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강한 포유동물 중 하나예요. 턱을 가진 동물은 사람뿐입니다. 침팬지와 같은 다른 동물들은 두 다리로 걷거나 아래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래턱 가운데에 작은 뼈를 가진 동물은 없어요. 영화 예고편은 원래 영화가 끝난 후에 나오기 때문에 트레일러라고 불립니다. 현재의 미국 국기는 한 고등학생에 의해 디자인되었어요. 밥 헤프트는 1958년에 역사 수업에서 국기를 디자인했는데 겨우 B-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의 디자인은 1,500개 이상의 다른 디자인 중에서 선택되어 새로운 국기가 됐어요. 그의 성적은 그 이후 당연히 A로 바뀌었습니다. 인간과 달리 고양이들은 앞발과 뒷발의 발가락 수가 같지 않아요. 보통 앞발에 5개의 발가락이 있지만 뒷발에는 4개만 있어요. 고양이를 기른다면 확인해보세요. 청바지에 있는 그 작은 주머니의 용도가 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것은 시계 주머니로 원래 포켓 시계를 보관하기 위한 곳이었어요. 때는 1879년 최초의 리바이스 청바지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두뇌는 기억에 따라 다른 방구를 사용해요. 듣거나 읽은 내용은 왼쪽 방구에, 눈으로 본 사진이나 사건은 오른쪽 반구에 저장됩니다. 남극과 시베리아의 얼음과 얼어붙은 땅 밑에는 거대한 바이러스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10배 더 크고 수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모로코에는 진짜 쥐라기 공원이 있습니다. 캠캠 지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 종의 공룡 화석이 발견된 매우 풍부한 자료 창고예요. 약 3,400만 년 전에 고대 영장류들은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대서양을 횡단했는데 아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이런 말하긴 싫지만 돈은 사실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주죠. 대부분의 지폐는 린넨 25%, 면 75%로 되어 있어서 특이한 모양과 느낌이 나는 거예요. 19세기의 돈은 양피지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쉽게 위조할 수 있었죠. 에펠탑은 여름에 거의 15cm 더 높아요. 어떤 물질을 가열할 때 그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런 걸 열팽창이라고 불러요. 온도가 내려가면 물질은 다시 수축해요. 이런 효과는 기체에 더 두드러지지만
철을 포함한 액체 및 고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와 같은 큰 구조물들을 확장 조인트를 사용해서 지어요. 이것들은 구조물이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런 변화는 아무 손상도 일으키지 않죠. 저도 그런 바지가 몇 개 있어요. 꿀은 상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꿀벌들은 달콤한 꿀을 모으기 위해 꽃 위에 앉죠. 그런 다음 그걸 자신들의 벌집으로 옮겨서 다른 일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벌들은 액체를 반복적으로 마시고 역류시켜서 꿀에 있는 수분 함량을 줄여요. 벌이 토한 거네요. 이들의 배에 있는 특별한 효소가 꿀에 포도당을 분해하고 그래서 꿀이 산성을 더 띠게 돼요. 벌은 꿀을 벌집 안에 넣고 물이 더 빨리 증발할 수 있게 날개로 부채질하기 시작해요. 이제 꿀은 산성이 아주 높고 수분 함량은 낮아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죠. 나머지 음식들을 상하게 만드는 박테리아는 이런 환경에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래전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바닥에서 들어올리지 않았어요. 이 관습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문화에서도 계속되어 왔어요. 사람들은 바닥이 차갑다는 것과 땅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침대를 더 쉽게 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전 집들은 외풍이 더 심했어요. 문 밑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었죠. 중앙난방은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바닥만큼 춥지 않을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침대를 쉽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집에서 바닥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더러웠고 그 모든 흙들이 보통 침대로 옮겨지곤 했었죠. 지금 계속 더러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리정돈하는 걸 타고난다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화장실을 쓰고 빗으로 머리를 다듬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했고요. 우리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자연적 욕구는 혐오감에서 비롯돼요. 그게 우리 몸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다양한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린 특정한 냄새와 물건에 더 민감해요. 하지만 여전히 꽤 허접한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키보드에서 간식 먹는 거요.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깔끔한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울뱀은 주변을 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그중 일부는 사냥할 때 지저분한 풀을 쓸어내기 위해 근육질의 목과 삼각형 머리를 사용하기도 해요. 많은 동물들은 미래의 먹이를 찾을 때 길을 닦는 걸 좋아해요. 파충류도요. 풀이 줄어들면 먹이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죠. 맹금류들도 정리하고 먹지 않은 음식, 달걀 껍질 또는 둥지에 있는 다른 쓰레기를 치우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집을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어요. 한편 우주에선 그림자는 우리 행성보다 달에서 더 어두워요. 지구의 대기가 더 많은 햇빛을 흩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에 가보면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또 달 표면에 갓 만들어진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발자국은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죠? 달에는 물이나 바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발자국을 지울 순 없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로 그곳에 수백만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뭘 밟을 때 조심하세요. 지구의 핵에는 행성 전체를 덮기에 충분한 금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걸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귀중한 금속의 높이는 무릎까지 올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다른 많은 귀중한 광물들과 금과 백금을 지구 표면 아래에서 캐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미네랄이 고갈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는 여전히 그런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있어요. 특히 핵에 가까이 가면 더 그래요. 이건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수많은 운석들이 우리 행성과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그 운석들은 금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땐 지구는 여전히 녹은 상태였고 그래서 무거운 원소인 대부분의 금이 핵 깊숙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중심핵 위에 위치한 규산염 멘틀은 엄청난 양의 금과 다른 광물들을 가두었어요. 불행히도 지금은 대부분 손에 넣기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지표면 아래 약 2900km와 수천 도의 기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주에 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우주복일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직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15초밖에 못 버틸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잃기까지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산소가 뇌로 가는 걸 멈출 거거든요. 1965년 한 기술자가 실수로 진공 챔버 안에 그의 우주복을 감압시켜버렸어요. 그는 12초에서 15초 후에 의식을 잃었어요. 27초 후에 그의 우주복은 다행히도 제압되었어요. 이 남자는 나중에 자신의 혀에 있는 수분이 끓기 시작했던 걸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또 미각을 잃었고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우주에선 숨도 못 참으니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폐가 파열될 수 있어요. 몸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산소도 팽창하기 시작할 거고 그건 여러분이 보통 크기의 2배까지 불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더들리의 마지 이모처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탄력 있는 피부 덕분에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액체도 아주 빨리 증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전혀요. 바다는 햇빛 덕분에 상징적인 푸른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빛날 때 물은 빛의 더 긴 주황색과 빨간색 파장을 흡수하고 더 짧고 푸른 빛의 파장을 반사해요. 이건 엄청난 양의 물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 곳에 물이 더 많이 있을수록 더 파랗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컵에 따른 물은 이 아름다운 바다의 푸른색과는 전혀 같지 않은 거예요. 바다는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해요. 우선 지구에 있는 모든 산소의 50에서 80%를 생산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인터넷이 작동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 재미있는 강아지 영상을 보고 웃거나 좋아하는 시리즈를 정주행하고 있을 때 네, 바다에게 감사하세요. 인터넷을 구동하는 케이블 대부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는 그게 바로 물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것들을 해저 통신 케이블이라고 해요. 해저 수 킬로미터에 걸쳐 교차하는 배선이죠. 그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주는 특별한 배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됐어요. 어떤 것도 케이블에 그리고 인터넷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비교적 평평한 해저에 올려둘 필요가 있어요. 케이블은 또 오래된 난파선이나 대형 생태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이런 케이블 중 일부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배고픈 상어나 호기심 많은 물고기들이 이 선을 씹을 수가 없죠. 나무는 말을 해요. 뭐 정확하게는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지하의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네트워크는 우드 와이드 웹이란 별명을 얻었죠. 이 네트워크 덕분에 나무들은 서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영양분과 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 곰팡이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숲에 다른 나무들보다 더 강하고 오래된 엄마 나무나 다른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양분과 당분의 일부를 근처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들과 공유하죠. 고마워요, 엄마. 화창한 날에 날아다니는 이 곤충들 좀 보세요. 햇볕에 탈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는 것들은 안 타요. 멜라닌을 함유한 어두운 외골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자외선을 차단하죠. 하지만 땅속과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야행성 생물들은 피부가 더 창백하고 얇아요. 낮에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진짜로 햇볕에 타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약 15%에서 1%로 갑자기 방전된다면 배터리가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심지어는 손상되었다는 신호예요. 가끔 20% 정도 남아있는데도 중요한 통화 도중에 폰이 갑자기 꺼진 적이 있나요? 이 모든 신호는 배터리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바꿀 때가 된 거죠. 폰이 1%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배터리 용량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있단 거예요. 근데 현대의 배터리는 완전 충전하거나 완전 방전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배터리 수명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선 위젯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위젯을 너무 많이 깔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앱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세요. 근데 휴대폰이 왜 그렇게 빨리 방전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면 사이버 보안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과 당신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냐고요? 제가 폰돌이거든요. 약간 미식가 같은 건데 폰에 관해서예요. 그만 웃으세요. 휴대폰은 과다 사용,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 오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열이나 햇빛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처럼 다양한 이유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가끔이라면 괜찮지만 만약 폰이 정기적으로 과열된다면 심각한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겨울에 집을 나설 때마다 폰이 0%까지 방전된다면 설정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다른 충전용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폰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수 부품이 있어요. 만약 배터리 수명이 85% 이하라면 배터리 교체를 고려해야 해요. 안 그러면 밖이 추울 때마다 방전될 수도 있거든요. 새 핸드폰을 산 후에도 옛날 친구를 혹시나 해서 갖고 싶다면 가끔 예전 핸드폰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충전 부족은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게임 콘솔,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다른 기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폰을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하면 배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폰이 조금 충전이 되면 앱이든 여러분이 하는 게 뭐든 그 에너지를 써버릴 것이고 충전기는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죠. 이런 짧은 주기는 배터리를 지치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켜요. 또는 가끔 끄는 걸 잊어버리는 앱을 모두 닫아서 배터리를 최적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앱들은 휴대폰 수명에 굶주려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럼에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완벽하게 작동되죠. 만약 아이폰이 있다면 소셜미디어 앱이 아닌 이상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 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배터리 욕심꾸러기 같으니라고. 또 배터리 방전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앱도 없기 때문에 저장 사용량을 확인하고 폰 메모리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방금 언급한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핸드폰의 메모리가 빨리 닳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파일을 삭제해도 도움이 안 돼요. 설정에 들어가 아이폰 저장, 그리고 최근에 삭제된 사진이 진짜로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장 섹션에서 삭제하세요. 문자에 무거운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아이폰이 있다면 문자가 저장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문자 히스토리에서 문자 보관이라는 버튼을 누르세요.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1년 또는 심지어 30일 동안만 보관할 수 있어요. 더 빠르고 더 잘 작동하게 휴대전화의 작동 메모리를 새로 고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이폰의 경우 설정에 가서 일반, 접근성, 어시스티브 터치, 그리고 나서 그걸 키세요. 플러스를 누르고 그런 다음 마이너스를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파워 오프 바가 보일 거예요. 어시스티브 터치를 누르고 홈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짜잔! 다 하고 나서 암호 입력 알림창이 보인다면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보통 램 섹션에 메모리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차 안에서 폰을 충전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자동차에는 보통 완전 충전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적은 전기를 갖고 있어요. 만약 저전력 USB 포트를 사용하면 기기는 포트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력을 소모하기 시작할 거예요. 심지어 충전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결국엔 폰은 거의 충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차는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렌터카는 완전 안 돼요. 그곳의 USB 포트는 기본적으로 공용이니까요.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죠. 안전히 충전하기 위해 자기만의 어댑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차역에서 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때로는 기차에 올라타기 전에 기차역에서 폰을 충전하는 것보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기차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주스재킹은 공공충전소의 큰 문제점이에요. USB 포트를 통해 여러분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도 폰 충전에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말은 번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말이죠. 맞아요. 내유 중에는 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전압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기기에 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심카드가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심카드 자체는 추적할 수 없어요. 이건 모든 폰에 있는 IMEI 번호에 관해서 유효합니다.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전송되죠. 심카드는 여러분을 추적할 순 없지만 아이폰은 여러분이 최근에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기억해요. 확인하려면 설정, 개인정보, 위치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로 이동하세요. 폰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들을 수집했어요. 안드로이드 기기도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구글 맵에서 위치 기록을 열어보세요. 카페에서 폰 충전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주스 재킹이 문제예요. 게다가 USB 포트 기능은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USB 포트가 아닌 일반 플러그를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4G가 3G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소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로딩하고 있는 페이지 수는 4G든 3G든 동일해요. 마치 피자를 먹는 것과 같아요. 만약 한 사람이 피자를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빨리 먹는다면 그건 피자 크기가 아니라 속도에 관한 문제니까요. 5G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출출하네요. 근데 저 같은 폰돌이를 만나면 샌드위치 고기를 좋아하는 미식가를 만나게 되면요. 폰으로 맛집 검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데이터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앱을 끄세요.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자동 파일을 끄세요. 모든 자동 업데이트를 없애세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원한다면 미리 다운로드 해놓으세요. 스트리밍을 하면 데이터가 다 없어져요. 아이폰 타이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저처럼 좋아하는 음악이나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잠드는 걸 좋아한다면 시계로 들어가 타이머를 탭하고 끝나는 시간 섹션을 고르세요. 재생중지 버튼이 나타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이 기능은 음악, 소리 또는 영상을 재생하는 창, 심지어 유튜브 앱과 같은 모든 미디어 앱을 꺼줍니다. 자동 재생된 임의의 영상 때문에 새벽 3시에 깬 적이 있다면 매우 편리하죠. 아이폰의 경우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 빠른 접근 메뉴에서 보이는 타이머 버튼을 탭해서 눌러주세요. 슬라이드해야 할 시간이 보일 거예요. 유일한 단점은 타이머를 1분 이하 또는 2시간 이상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전등도 마찬가지예요. 밝기 조정하기 위해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충분한 메모리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하지만 사진을 꼭 찍어야 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앱을 열고 새로운 글을 올릴 때 사진을 찍으세요. 됐어요. 사진이 카메라 롤에 표시될 거예요. 아이폰의 카메라 롤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사진만 저장하지 않아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선택을 누른 다음 필요한 사진을 탭하세요. 왼쪽 아래 구석에 화살표가 있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거 누르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세요. 복사하기, 바탕화면으로 쓰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진을 숨길 수 있어요. 사진을 숨기는 또 다른 방법은 사진을 최소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다시 필요할 땐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의 폰돌이 해설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새 게임을 다운로드하기로 합니다. 노트북에 따르면 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서둘러 부엌으로 갑니다. 방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어찌 된 일인지 다운로드 시간이 40분으로 늘었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집으로 뛰어들어오니 노트북이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을 청소하고 산에 오르고 로켓 과학 학위를 따고 화성으로 날아갔다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5%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게 수행할 작업을 주면 컴퓨터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계산합니다. 간단하고 완료해야 할 작업이 한 가지일 경우 진행 표시줄이 원활하게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볼 때는 재생만 하면 됩니다. 일시 중지하거나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행 표시줄에 나타난 시간에 정확히 완료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작업은 기기의 성능과 연결 속도에 따라 다른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세서에 따라 새로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 읽기 및 삭제 속도는 디스크의 속도와 정돈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운로드가 시스템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도 다운로드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컴퓨터에 시킨다고 해도 데스크톱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로 1000개의 파일을 이동하는 것 같은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봉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은 라이브로 진행 표시줄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면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의 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남자가 전화기에서 전자티켓을 못 찾습니다. 5분이 더 걸립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서 줄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상 입장 시간이 3분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출연 배우가 영화관에 도착하는 바람에 여러분은 20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저 각 파일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파일의 숫자에 곱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작은 파일을 복사하는 작업은 큰 파일을 두어 개 복사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환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창을 열면 다운로드 또는 전송 속도가 느려집니다. 과열되어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가 속도를 늦출 수도 있어요. 배경에서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죠. 또한 앱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기 시작하면 휴대폰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한 유일한 진행 표시줄은 일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다운로드하는 척 15초 동안 여러분이 광고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행 표시줄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진행 표시줄의 주요 임무는 그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키보드의 쿼티 레이아웃은 오래된 수동 타자기를 연상시킵니다. 쿼티 키보드는 걸림을 방지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자주 사용하는 키를 서로 분리하면 타이피스트가 손을 좀 더 자주 바꾸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 일련의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원치 않는 반복과 오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손보다 왼손만으로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Shift, Ctrl, Alt 키는 각각 기능이 같습니다. 양쪽에 있는 이유는 편리함을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키는 다른 키와 함께 사용됩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키를 사용할 땐 왼쪽 Shift 키를 누르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오른쪽 Shift 키와 키보드의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이 항상 바이러스 때문은 아닙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이거나 기기를 부팅할 때마다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보안 유틸리티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램이 부족하여 메모리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한다면 최상의 속도를 내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다시 시작되는 경우 하드웨어 문제,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 일부 드라이버 문제, 잘못된 업데이트, 프로세서에 쌓인 먼지 등 기타 많은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동 재시작 기능을 비활성화해보세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신 시스템 업데이트를 다시 설치합니다. 잘못 설치되었을 수 있어요. 시스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프린터, 헤드폰, 마우스, USB 드라이브와 같은 외부 장치를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하나씩 다시 연결하면서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트북 펜 소음의 가장 흔한 원인은 먼지입니다. 펜은 매년 청소해야 합니다. 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때때로 속도를 줄이면 소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PC는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에서만 사용하세요. 펜 안팎의 공기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파일을 휴지통에 보내도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폴더에 있게 됩니다. 휴지통을 비우면 하드드라이브의 파일에 대한 참조가 제거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파일이 그 파일이 사용하던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삭제된 데이터가 하드드라이브에 남아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컴퓨터를 팔기 전에 하드드라이브를 제거하세요. 맥 컴퓨터에도 악성 코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애플은 사용자를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피싱 전자메일은 개인 데이터나 로그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애드웨어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앱을 설치하기 전에 맥은 그것이 나쁜 앱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노트북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세대 윈도우에는 빠른 제거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플래시 드라이브의 쓰기를 시도하지 않게 하죠. 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자마자 드라이브를 빼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큰 차이가 없어요. 절전 모드 해제 타이머 허용 옵션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저절로 켜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 재시작 및 유지 관리 기능뿐 아니라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보세요. 예약된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절전 모드가 해제될 수도 있으므로 업데이트를 취소합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평소보다 더 빨리 방전되기 시작하면 화면 밝기를 낮추면 하루에 30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단색 배경을 선택하세요. 맥의 시스템 기본 설정에서 에너지 절약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윈도우 노트북의 제어판 전원 옵션에서 균형 조정 모드에서 전원 절약 모드로 전환합니다. 절전 모드 대신 동면을 선택합니다. 노트북의 속도를 높이고 배터리 소모를 줄이려면 정크 파일과 캐시를 지우세요. 자동 앱 업데이트 및 알림을 해제합니다. 맥의 전원 사용이 많은 앱 목록 아래에 있는 배터리 상태 메뉴에서 전원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을 찾으세요. 윈도우 컴퓨터의 검색창에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는 앱 보기를 입력합니다. 정말 필요한 앱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세요. 컴퓨터가 계속 정지되는 경우에는 마우스를 확인하세요. 아마 케이블이 콘센트에서 뽑혔을 수도 있어요. 무선 마우스라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또 다른 이유는 과열입니다. 컴퓨터 통풍구를 방해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멈춤의 다른 가능한 원인은 드라이버 및 타사 소프트웨어 오류와 바이러스입니다. 시스템을 종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연 모든 활성 프로그램을 닫으세요. 하나의 앱이라도 이 과정을 최대 20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오래된 파일과 임시 인터넷 파일을 제거하여 일부 메모리와 작동 공간을 비우세요. 클리너 도구를 설치하여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손상된 파일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셀카가 SNS 세계를 점령하면서 핸드폰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셀카를 찍을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가 왼쪽 구석에 있으면 셀카를 찍는 사람이 얼굴 각도와 카메라가 같은 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천재적이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찍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핸드폰 후면 카메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 분들께는 죄송해요. 다수의 오른손잡이를 위해 이렇게 고안되었습니다. 모두가 에베레스트 산에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입니다. 바닥에서 정상까지 10km가 넘는데요. 마우나케아가 가장 높은 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달보다 더 넓어요. 달의 지름은 3,400km가 넘는 반면 호주는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너비가 거의 4,000km입니다. 호주가 더 넓기는 하지만 육지 면적을 따지면 달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3,8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거든요. 휴, 정말 크네요. 치즈 같은 구멍도 많고요. 아나티데포비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오리나 거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오리나 거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심지어는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시당하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이 공포증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든 두려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오리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꽥소리가 오겠어요. 까마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잘 알아보고 심지어 오랫동안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원한을 품은 까마귀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인지를 쉽게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괴롭히지는 말고 손만 흔들어 주세요.
중앙아메리카의 요로시에는 생선의 비라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매년 5월이나 6월에는 폭우가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거리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 떼를 남깁니다. 이 현상은 용오름이나 물토네이도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물고기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죠. 무료 해산물 배송인가요? 아, 좋아요. 빛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광자는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데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에 닿으면 인간의 눈에 도달하는데 평균 8분 2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햇빛은 인류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더스로 끝나는 단어가 4개뿐입니다. 엄청난, 끔찍한, 놀랄만한, 위험한. 제 성적 얘기인가요? 포크 위의 스파게티 한 가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파게토라고 해요. 이탈리아어에서 복수형은 단어가 I로 끝나고 단수형은 O로 끝납니다. 모든 유형의 단어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뇨끼 대신 뇨꼬, 페투치니 대신 페투치노, 맛의 선물 상자 같은 라비올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연히 사과, 복숭아, 배에 붙은 과일 스티커 중 하나를 드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식용이란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그냥 여러분의 몸을 떠날 거예요. 이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FDA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과일을 먹기 전에는 과일을 씻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돌고래는 각각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친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돌고래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궁금하네요. 프랭크, 봐! 저 털없는 원숭이들이 다시 물속으로 돌아왔어. 히히! 점원 초콜릿 케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은 독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케이크는 1852년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미국인 제빵사 세뮤얼 점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펠탑은 여름에 열 팽창으로 인해 15cm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 동안 철이 열을 받으면 입자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태양계의 두 행성은 다른 행성과 반대로 회전합니다. 금성과 천왕성이 뒤로 회전하는 행성이에요. 또한 금성은 지구 기준으로 243일마다 자전을 마치는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긴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는 퍼플링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부모 퍼핀은 한 번에 약 10마리의 물고기를 부리로 옮기죠. 우리가 자는 동안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나쁘거나 강력한 냄새도요. 우리의 미각과 후각은 비행하는 동안 20에서 5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항상 종이 맛이 나거나 너무 짠 맛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저 항공사들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네요. 어떤 시계 광고를 보든 시계판의 시간은 항상 10시 10분일 겁니다. 바로 그 각도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죠. 마치 미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시계의 상표명은 12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영단어 스튜어디스는 키보드의 왼쪽으로만 칠 수 있는 가장 긴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더 이상 많이 사용되지 않죠. 요즘은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부르잖아요. 어이 거기라고 부르는 바보들은 보통 비행 도중에 비행기에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가장 긴 영어 단어는 189,819라는 엄청난 글자 수를 자랑합니다. 그 철자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타이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큰 단백질의 전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크게 읽는다면 3시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간식을 좀 먹고 자리를 잡으시죠.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6글자인 유노이아라는 영단어는 모음 5개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생각 또는 좋은 마음이란 뜻이죠. 요즘 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면 파라유노이아가 됩니다. 이건 뻥이에요. 유리공은 고무공보다 더 높게 튈 수 있습니다. 고무공은 표면에 부딪히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변형이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유리공은 전혀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캥거루는 뒤로 걸을 수 없습니다. 긴 발과 무거운 꼬리 때문에 앞으로든 뒤로든 걸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민첩성 덕분에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큰 근육질 꼬리 때문에 뒤로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폴짝폴짝 뛰어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생명체는 오랫동안 짝을 찾아온 고래입니다. 연구원들은 수십 년 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고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미지의 고래는 태평양의 다른 고래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외로운 고래라고 불립니다. 슬프네요. 한편 금조는 듣는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톱소리까지요? 호주의 금조는 다른 새뿐만 아니라 코알라나 개처럼 다른 동물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사는 금조는 자동차 경보기, 트럭, 전기톱과 같은 인공적인 소리를 모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반구는 세계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왜 이렇게 붐비나 했네요. 쿠거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개 이상의 이름이 있다고 해요. 퓨마, 산사자, 팬서 등등 모두 같은 동물이에요. 보브캣, 스라소니, 제규어, 표범과는 혼동하지 마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팔꿈치를 핥지 못합니다. 팔 길이와 관절의 유연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하죠. 팔꿈치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팔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기다릴게요.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이에요. 공항은 꽤 성가신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가신 일은 아마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는 점일 거예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수고를 시키지 않겠지만요. 노트북은 밀도가 높고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숨기기가 쉽습니다. 기기를 꺼내서 별도의 통에 넣으면 스캐너가 위험한 것을 포착하기가 더 쉽죠. 대부분의 비행기는 흰색입니다. 이 색상을 선택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흰색 페인트는 공간을 더 밝게 만들지 않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약되지 않아요. 실제 선택의 이유는 안전, 효율성, 편안함입니다. 최초의 비행기는 금속 색상이었어요. 하지만 금속의 문제점은 부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페인트를 칠하는 건 비행기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흰색이 선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행기는 구름 위를 높게 날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노출됩니다. 흰색은 열을 가장 적게 흡수하는 색으로 흰색 비행기는 열을 덜 받아요. 또한 햇빛은 페인트를 퇴색시킵니다. 화려한 색상의 비행기는 페인트가 매우 빨리 발해서 다시 칠해야 하죠. 그리고 다시 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흰색으로 칠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선택이죠. 또한 흰색 표면에서는 손상이 더 쉽게 눈에 띈다는 것도 흰색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외 없이 비행기의 왼쪽에서 탑승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른쪽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첫째, 기장은 보통 왼쪽에 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종사가 비행기를 터미널 제트브릿지에 정렬하기가 더 쉬워요. 또한 항공기는 오른쪽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수화물을 실어요. 사람들이 왼쪽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때문에 승무원은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승객에게 위험하지도 않죠. 측면 선택에 대한 일관성은 모든 것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왼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제트 브릿지는 비행기의 왼쪽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모든 비행기가 측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 뒤의 물류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창문 위에 그려진 검은색 삼각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행기 날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좌석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요.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이 엔진 슬레이트 또는 플랩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다음으로 행이 창문과 잘 정렬되지 않아 있죠? 사업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모든 비행기는 좌석과 창문이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됐어요. 하지만 항공사가 제트기를 구입할 때 좌석을 추가해서 서로 더 가깝게 배치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죠. 하지만 다리를 뻗을 공간이 줄어들고 창문을 놓칠 수도 있어요. 또한 모든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네모난 창문을 가진 비행기가 있었지만 그런 창문은 높은 고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추락사고를 일으켰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외부 대기압이 기내 압력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과 밖의 압력 차이가 커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돼요. 창문이 없으면 이 응력이 소재를 통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사각형의 창문은 방해물이 되고 응력의 흐름은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서리에 압력이 쌓여 균열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창문은 깨져요. 타원형 창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방해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타원형 창문이 더 안전해요. 생산에 사용되는 유리는 늘어난 아크릴 유리이며 3개의 개별 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 조치로 수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의 창은 항상 손상되지 않아요. 창문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 작은 구멍은 사실 가운데에 있는 창문에만 있어요. 이 구멍의 역할은 실내와 실외의 큰 압력 차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깥쪽 유리창이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바깥쪽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가운데 유리창은 구멍이 나 있어도 창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창문은 창문에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해요. 이제 휴식을 취하며 영화를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행히 헤드폰이 한 쌍 있지만 2갈래 플러그가 있는 이상한 헤드폰이에요. 첨단 기술 같은 건 아닙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재치 있는 조치예요. 비행기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도 헤드폰을 가져가려는 충동을 느끼지 못하겠죠. 비행기 밖에서는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옵니다. 기내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내 음식의 맛이 다르다는데 동의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으로 밝혀졌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낮은 기압, 습도 부족, 주변 소음으로 인해 미각의 기능이 달라져요. 미각은 달고 짠 음식에 덜 민감해지기 때문에 항공사는 더 많은 조미료를 사용해야 해요. 누군가 실수로 비행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상황이 좋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적어도 아주 위험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곧 기내의 산소가 부족해질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누구도 실수로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문을 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비상시에는 문이 저절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이착륙 시 승무원은 기내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시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대피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제 파일럿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들은 항상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하죠. 하지만 그 목적이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에요.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는 데 사용돼요. 조종사는 비행을 하는 내내 시력을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조종사에게 시력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방출하는 유해한 태양 복사는 지구대기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낸다면 햇빛이 눈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는 달라요. 공기가 적고 밝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고도가 305m 높아질 때마다 태양 복사열은 약 5% 더 강해져요. 평균적으로 항공기는 1700m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자외선 복사량이 지상보다 175%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는 사람의 시력에 매우 해롭습니다. 조종사는 공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눈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 문제가 생기면 조종사 경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선글라스는 최고의 품질이어야 합니다.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서 눈을 100%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평광은 조종석 디스플레이의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없어야 해요. 선글라스는 최상의 선명도를 제공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색상 변형을 최소화해서 조종사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불가사리는 머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 자체가 머리입니다. 불가사리를 처음 보면 팔이 5개라고 생각하시죠? 과학자들은 불가사리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특히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해 왔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몸통이 양측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몸통을 가운데로 나누면 양쪽이 일치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사리는 연잎성게, 말미잘과 더불어 그렇지 않아요. 불가사리는 방사형 대칭으로 몸의 중앙에서 같은 부분이 펼쳐집니다. 불가사리는 5방향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5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해요. 이 발견을 위해 과학자들은 유전자 연구에 도움이 되는 RNA 단층 촬영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신경계를 포함한 외층을 제어하는 유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놀랍게도 머리와 관련된 유전자가 불가사리의 머리와 팔에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통과 연결된 유전자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가사리의 머리와 몸통이 독특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해요. 이 연구는 화석 기록을 바탕으로 불가사리의 진화 과정과 몸통을 가진 조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도토리벌레의 머리에서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불가사리의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피부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전자는 각 팔의 중앙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팔끝으로 갈수록 다른 동물의 뒤쪽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와 유사하게 변화합니다. 불가사리는 몸통에 대한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사리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노래 A Day in the Life의 마지막에 그의 셰틀랜드 양치기계를 위한 초음파 호루라기를 녹음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개는 청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개는 귀 하나를 움직이려면 18개의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소리의 발원지를 재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이는 인간보다 뛰어난 또 하나의 능력이죠. 개들의 놀라운 청력은 때때로 후각보다 뛰어납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최대 10만 배 더 예민합니다. 인간의 후각 수용체는 약 500만 개이지만 블러드 하운드는 최대 3억 개에 달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개와 큰 돌고래는 인간과 놀라운 유사성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들은 사랑하는 상대와 헤어질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동물 중 최초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돌고래는 친한 동료와 헤어질 때 서로의 시그니처 휘파람 소리를 모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라소타 돌고래 연구 프로그램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쌍의 돌고래가 별도의 그물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돌고래의 수다 중 일부는 돌고래 친구들의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모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식사 습관을 가진 플라밍고입니다. 플라밍고는 종종 머리를 거꾸로 하고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독특한 행동은 플라밍고 입의 해부학적 구조와 길고 우아한 목을 물속으로 움직이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숙련된 여과 섭식자로 혀를 효과적인 채로 사용하여 먹이를 잡아요. 목을 물 아래로 내릴 때 입을 거꾸로 뒤집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입을 다물고 부리의 비처럼 뻗은 부분을 통해 능숙하게 물을 빨아들입니다. 또한 혀를 이용해 물을 배출하면서 수집한 먹이를 섭취해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나의 문어 선생님을 보셨다면 문어가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어의 해부학적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문어에는 심장이 3개 있어요. 하나의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펌프질하고 다른 2개의 심장은 그 혈액을 문어의 아가미로 보내요. 문어는 또한 9개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문어의 8개의 촉수에는 각각 고유한 미니 뇌가 있습니다. 이 미니 뇌 덕분에 각 촉수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9번째 뇌는 전체 팔 신경계를 관장합니다. 주머니쥐는 어떤 면에서는 영리합니다. 주머니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죽은 척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포식자와 마주쳤을 때 이빨을 드러내고 쉿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림으로써 적을 위협해요.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실패하면 주머니쥐는 눈을 감고 옆으로 쓰러져 죽은 척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해 주머니쥐는 침을 흘리고 혀를 내밀고 배설물을 배설하여 갑자기 죽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머니쥐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확신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서로를 부를 때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짖는 원숭이의 울음소리는 특정 상황에서 약 5km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수컷이 암컷보다 더 큰 소리를 내요. 이 소리는 동물의 목구멍에 있는 비대해진 뼈의 공간을 통해 공기를 끌어당겨서 만들어집니다. 이 뼈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더 크기 때문에 수컷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북극곰의 털 아래에는 검은 피부가 있습니다. 북극곰의 푹신한 흰색 털은 사실 반투명해요. 가시광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일 뿐이죠. 피부 자체는 칠흑같이 검습니다. 이 동물은 헤엄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물속에서 최대 시속 1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동물치고는 꽤 빠른 속도입니다. 수킬로미터를 헤엄쳐 몇 시간 동안 계속 헤엄칠 수 있습니다. 큰 발은 수영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뒷다리는 곧게 펴서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노를 저어 물속을 헤엄치는 데 사용하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줘요. 북극곰을 방문했으니까 펭귄에 대한 낭만적인 사실 하나를 덧붙일게요. 수컷 젠투 펭귄과 아델리 펭귄은 프로포즈로 자신을 표현해요. 이들은 잠재적인 짝에게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둥지를 짓는데 필수적인 귀중한 조약돌을 제공합니다. 암컷 펭귄이 조약돌을 받아들인다면 두 펭귄은 평생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짝짓기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키우는 집고양이는 유전적 구성의 95% 이상을 호랑이와 공유한다고 해요. 이 작은 털복숭이들은 또한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거나 놀이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달려드는 고전적인 행동 등 야생의 친척인 호랑이의 많은 행동을 모방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고양이의 뇌는 인간과 비슷해요. 두 뇌에서 동일한 감정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또한 최대 100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올빼미의 눈에는 관 혹은 원통이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안구를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거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올빼미는 몸 전체 또는 머리 전체를 돌려서 주위를 살펴야 하는데 모두 야간 시력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보는 기술을 익히려면 올빼미는 모든 빛을 퍼낼 수 있는 큰 각막이 필요해요. 늘보 로리스나 안경원숭이와 같이 대부분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이를 위해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빼미는 두개골이 작기 때문에 그 큰 눈이 부풀어 오를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생존 기술로 악명 높은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퀴벌레의 독특한 뇌구조 때문이에요. 바퀴벌레는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있고 복부 근처에 더 기본적인 뇌가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뒷부분에는 미세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털이 있어요. 이 털이 움직이면 바퀴벌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탈출 모드로 전환해요. 연구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20분에 1초 만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을 켜거나 무언가를 손에 쥐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할 때쯤이면 바퀴벌레는 이미 달아납니다. 고양이는 꿈을 꿉니다. 고양이가 자고 있는 동안 수염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다리를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몽을 꾸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수면을 살펴보면 고양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렘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처럼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요. 또한 꿈을 꾸기 가장 좋은 시간대이기도 해요. 렘수면은 눈꺼풀 아래에서 눈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눈은 움직이지만 나머지 신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가끔 실룩거리는 것 외에는 보통 잠을 잘 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골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찬장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조림캔 표면에 있는 물결무늬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물결무늬를 말하는 건데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선 이 무늬는 캔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제조 과정에서 캔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주름은 배송 시에도 유용해서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캔을 원래 모양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유용해요.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져도 이러한 주름 덕분에 캔이 약간 숨을 쉴 수 있어요. 금속이 부러지지 않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일반 캔에는 균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도 음식에 불쾌한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있어요. 캔을 열면 작은 공기 틈이 생겨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모든 것이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햇볕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식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루바브는 밭에서 수확하기 직전에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햇볕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햇볕을 쬐고 나면 어두운 창고로 옮겨집니다. 창고 안에서 계속 자라면서 저장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평범해요. 하지만 어둡고 아늑한 따뜻한 곳에서 루바브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루바브가 다시 햇빛을 찾기 위해 스스로 몸을 늘리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실제로 새싹과 줄기가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빛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때 루바브는 빛이 닿으면 다시 광합성을 시작하고 맛이 씁쓸해져요. 일상적인 식료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마 채소 봉지에 녹색 줄무늬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는 교묘한 광학 트릭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 줄무늬는 채소가 실제보다 훨씬 더 푸르게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포장을 하는 건 채소뿐만이 아닙니다. 오렌지도 같은 이유로 빨간색 망사봉투에 담겨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이요? 같은 이유로 노란색이나 초록색 봉투에 담겨 판매돼요. 요리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저녁 식사를 또 망칠까봐 걱정이시라면 버섯을 이용하세요. 버섯은 너무 익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익히면 물러지는 다른 채소와 달리 버섯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익지 않아요. 버섯에는 갑옷처럼 작용하는 분자 구조인 키틴이라는 흥미로운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영원히 익혀도 타지 않습니다. 도넛에 구멍이 있는 것은 더 집어먹기 쉽기 때문이 아니에요. 집에서 도넛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반죽을 튀길 때 뜨거운 기름 덕분에 겉면이 금방 익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안쪽도 똑같이 맛있게 보이게 하려면 기름에 더 오래 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겉이 너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가운데 구멍 덕분에 열이 양쪽에 고르게 전달되어 완벽한 도넛이 완성되죠. 이 작은 종이 조각이 포춘 쿠키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쿠키를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구워요. 그런 다음 쿠키가 아직 따뜻해서 구부릴 수 있을 때 작은 메시지를 몰래 넣습니다. 쿠키가 식으면 단단해지고 모양이 유지되면서 맛있는 타임캡슐처럼 포춘 쿠키 안에 행운의 메시지를 가둬두게 돼요. 한 전설에 따르면 이 아시아 간식은 처음에 사람들이 의심을 받지 않고 온갖 종류의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을 구매할 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패스트푸드를 주문할 때 추가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직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도록 유혹하게 돼요. 대신 특별한 브리또를 주문할 때는 조금만 더와 같은 표현으로 주문하세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식품이에요. 전체 치즈의 약 4%가 매장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건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즈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교활한 도둑들은 진열대에서 치즈를 훔쳐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하지만 치즈뿐만이 아닙니다. 도둑질 목록에 있는 다른 흥미로운 품목으로는 신선한 고기, 초콜릿, 해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 맛있는 누텔라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페레로 회사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5%에 달하는 헤이즐넛이 매년 필요해요. 생각해보면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초콜릿병에 들어가는 셈이죠. 제조업체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터키, 이탈리아, 칠레에서 견과류를 공급받으며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배송을 받습니다. 누텔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 헤이즐넛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2014년에는 터키에 있는 헤이즐넛에 서리가 내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가격은 더욱 상승했죠. 이제는 뉴저지 같은 곳에서도 누텔라를 만들 수 있는 견과류를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주로 무언가를 몰래 가져간다고 상상하면 가장 먼저 샌드위치를 떠올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1965년 제미니 미션 당시 우주비행사 존 영은 나사의 규칙을 어기고 콘비프 샌드위치를 가져갔어요. 그는 출발 전에 우주복 주머니에 샌드위치를 숨겼습니다. 5시간의 비행이 시작되고 약 2시간이 지나자 그는 임무사령관에게 가서 이 불법 간식을 제공했어요.
너그러운 사령관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둘은 잠시 맛있는 간식을 즐겼어요. 심지어 그는 부스러기가 우주선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도록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자신의 우주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편 나사의 공식 승인을 받은 음식은 상자 속에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확실히 무는 샐러드 재료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꽤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겨자,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의 사촌인 이 채소는 상상 이상으로 오랫동안 재배되고 먹어왔어요. 로마인들이 유명해지기 전인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무는 양파와 마늘과 함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인은 차 마시기 분야에서 챔피언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사실 튀르키예가 세계의 차 중심지예요. 모든 튀르키예인은 매년 평균 1300잔의 차를 마셔요. 평상시에는 하루에 3잔에서 5잔을 마시지만 겨울이 되면 하루에 10잔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현지인들은 차가 그들에게 사회적 관습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차는 단순히 따뜻한 음료가 아니라 앉아서 분위기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차 종류로는 홍차를 선호합니다. 냉장고에 마법의 음료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탄산수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궁금하시다면 자외선으로 테스트해보세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탄산수에는 특정 조건에서 빛을 내는 화학물질인 퀴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퀴닌은 과거의 특정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쓴맛이 너무 강해서 일부 사람들은 설탕과 소다수를 섞어 사용하기 시작했죠. 간단히 말해서 사물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충전된 후 가시광선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빛을 발해요. 탄산수의 퀴닌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여 음료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맛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특정 소리를 특정 맛과 연관시키는데 이를 교차 감각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고음은 단맛과 신맛, 저음은 쓴맛을 연상합니다. 스타카토라면 바삭바삭한 맛을, 부드럽고 흐르는 음악이라면 크리미한 맛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의 맛을 향상할 수 있는 음악도 발견했어요.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으면서 고음의 달콤한 사운드 트랙을 들었을 때 저음의 불협화음 사운드 트랙을 들었을 때보다 초콜릿이 더 달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쥐는 간지러움을 탑니다. 무슨 뉴스 속보라고 생각하셨나요? 어쨌든 쥐의 중뇌에는 소위 웃음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 쥐를 간지럽히거나 쥐들이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활동을 할 때 이 센터가 활성화돼요. 과학자들은 2016년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설치류의 배를 간지럽히자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벌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중 유일하게 뒤로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벌새는 주로 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갈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캥거루요. 캥거루는 뛰어다니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강한 뒷발과 큰 꼬리의 구조 때문에 뒤로 걷지 못해요. 일가꼬레는 일종의 바다 유니콘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입니다. 일가꼬레의 머리에 있는 뿔은 엄니가 아닙니다. 수컷 일가꼬레의 윗입술 사이로 튀어나온 거대한 이빨이에요. 이 이빨은 아마도 암컷을 유혹하는 도구 중 하나로 생각돼요. 플라밍고는 사실 분홍색이 아닙니다. 홍학은 회색으로 태어나지만 일생 동안 베타카로틴으로 알려진 붉은 주황색 색소가 함유된 해조류와 기타 먹이를 많이 먹어요. 이 색소가 분해되어 피부와 깃털에 축적되고 분홍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색을 유지하려면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해요. 만약 우리 인간이 피부색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핑크색, 심지어 주황색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무늘보가 정말 느리다는 농담과 밈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매우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물속에서는 육지보다 약 3-4배 더 빠르게 움직이죠. 사람처럼 평형을 할 수 있고 평형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열대동물인 나무늘보는 정글에 주로 서식하며 정글은 종종 물에 잠기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입니다. 네, 사자보다 더 크죠. 그리고 어떤 호랑이도 같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호랑이의 털은 사실 위장술로 먹잇감에 눈에 띄지 않는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흥미롭게도 호랑이는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호랑이 줄무늬는 지문처럼 독특해요. 다소 우스꽝스럽고 순진해 보이지만 오리너구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야생동물은 독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포유류종입니다. 오리너구리의 뒷발 끝에는 독을 방출할 수 있는 침이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고 부종 및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무당벌레는 잠재적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 무릎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무당벌레의 관절에서 나오는 피는 실제 피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특정 화학물질로 포식자를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무당벌레는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고유한 색이에요. 포식자는 빨간색, 주황색, 검은색과 같은 밝은 색의 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이런 색을 가진 생물이 끔찍한 맛이 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탉은 아침에 매우 시끄러울 수 있지만 자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특수 내장형 소음 방지 플러그예요. 암탉도 청력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보호장치뿐만 아니라 달팽이관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며칠 만에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습니다. 대신 눈에 튜브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안구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올빼미의 목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올빼미는 머리를 27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겨우 180도밖에 회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빼미의 머리에는 특별한 혈관 시스템이 있어요. 고개를 너무 빨리 돌려 혈액순환이 차단되면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계속 헤엄쳐. 니모를 찾아서에서 도리가 이 노래를 불렀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도리는 상어가 아니었지만 일부 상어종이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마코상어, 백상아리, 고래상어 등은 계속 헤엄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게 돼요. 인간은 폐로 호흡을 하죠. 그리고 일부 상어는 협측 펌핑이라는 방식으로 호흡해요. 이것은 상어들이 입을 벌리고 헤엄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하면 아가미를 통해 물이 흐르고 산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곰이나 상어,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작은 동물인 모기예요. 모기는 극도로 짜증날 뿐만 아니라 황열병,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옮깁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망해요. 또한 모기는 흰개미와 개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즐리곰은 볼링공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무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에는 출입 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즐리곰은 대식가가 아닙니다. 들소, 무스, 엘크 등 어떤 동물이든 먹이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만 과일, 견과류, 베리류, 심지어 기를 잃고 포식자의 입에 들어가는 불행한 작은 쥐도 먹어치우는 걸 좋아해요. 내륙 타이판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입니다. 이 뱀은 서부 타이판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호주에 서식하죠. 한 번만 물려도 성인 100명 이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물린 부위를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3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뱀은 대부분 수줍음이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으면 공격해요. 얼음 밑에서 몇 달 동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일부 동물은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하죠. 꿀벌은 둥지에서 아늑하게 지내고 곰은 동굴에서 잠을 자지만 비단거북은 얼어붙은 연못에 머물러야 해요. 얼음으로 인해 공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에서 직접 산소를 추출하고 등딱지를 통해 숨을 쉽니다. 그것 참 편리하겠네요. 까마귀가 엄청나게 똑똑한 동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까마귀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짝의 감정도 매우 잘 파악합니다. 무리의 까마귀 중 한 마리가 슬퍼하면 다른 까마귀도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 깨기의 선수죠. 특정 먹이를 싫어하고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는 다른 새를 보면 까마귀는 자신의 먹이에 대한 흥미도 잃게 돼요. 딱총새우는 몸 길이가 2cm 정도로 아주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예요.
먹이를 감지하며 몸 길이의 절반까지 자랄 수 있는 큰 집게발을 벌려 물을 들여보내요. 그런 다음 집게발을 매우 빠르게 닫으면서 시속 90km의 매우 강한 거품을 뿜어내죠. 이 거품은 새우가 잡으려는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품이 터질 때 새우가 내는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냅니다. 악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이에요. 말처럼 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어는 아마도 고양이처럼 작고 다리가 길며 시속 1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작은 악어는 무언가가 쫓아오면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만과 엘리게이터는 분명히 이런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악어를 발견하면 질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바로 사람이죠. 집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맛있는 연어 요리 냄새가 아니라면 전기 장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냄새가 난다면 전선이 닳았거나 차단기에 결함이 있거나 회로에 과부하가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코팅된 전선은 햇볕에 방치된 참치 샌드위치보다 더 심한 냄새를 풍겨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전기 시스템을 점검받으세요. 집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면 바로 배관공에게 연락하세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오염과 같은 하수 및 배수 문제지만 온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문제는 가스 누출입니다. 제조업체는 천연가스에 특유의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사람들이 아주 작은 가스 누출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에서 유니콘을 발견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스토브에 불을 붙이기 전에 뭔가 퀴퀴한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일산화탄소 냄새고 심각해요. 이 은밀한 가스는 너무 많이 흡입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최악은 무취와 무미라는 점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사실 이 냄새는 가스에 첨가되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다음에 가스레인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어젯밤에 먹다 남은 라자냐 때문일 거라고 간과하지 마세요. 집안 어디에서나 벽에 알 수 없는 누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이러한 습한 공간에서 번식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드버그는 신발을 좋아합니다. 네, 빈대는 신발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거의 신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빈대가 아늑한 낮잠을 자려고 신발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가신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까요. 가죽 신발은 빈대가 기어다니기에는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 빈대가 숨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운동화는 빈대의 놀이터와도 같죠. 흥미로운 질감과 패턴으로 인해 완벽한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빈대가 신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운동화를 종종 신어주세요. 이 소름 끼치는 벌레는 자주 움직이거나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벌레 몇 마리를 처치할 수도 있으니까 윈윈하는 상황이죠. 신발을 신고 빈대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발과 마음이 고마워할 거예요. 불쾌한 냄새가 코를 공격하고 있다면 매트리스를 점검할 때입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7년 된 매트리스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고 평방인치당 1600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방호복을 입고 자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 청소의 숨은 영웅 베이킹소다를 소개합니다. 이 마법의 가루를 매트리스에 뿌리고 30분 동안 고양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재밌는 일을 하면서 기다린 다음 브러쉬 부착형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됩니다. 짜잔! 침대에서 봄날의 데이지 꽃밭보다 더 상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신 박테리아에 방해받지 마세요. 새로 산뜻해진 매트리스가 달콤한 꿈을 꾸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적어도 악몽은 막아줄 거예요. 수건에서 늪 괴물의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수건을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않도록 타월을 3번 사용한 후에는 바꾸세요. 냄새나는 세균을 정말 없애고 싶다면 가끔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코는 물론이고 룸메이트도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욕실에서 늪 냄새가 나는 경우 물이 고여있거나 배수구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관공이 내일까지 올 수 없다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화장지 롤에 떨어뜨려 냄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제 냄새나는 변기 소리입니다. 향이 나는 세제를 홀더에 바로 뿌려주거나 증류수와 에센셜 오일로 나만의 DIY 향을 만들어 보세요. 세제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에센셜 오일은 악취를 숨겨줍니다. 다만 선택한 오일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식기세척기로 넘어갈게요. 식기세척기 안에서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겹죠? 식기를 넣지 않고 식초를 약간 넣은 상태에서 건열 코스를 실행하세요. 필터와 패널을 포함한 모든 내부를 세척하세요. 식기 바구니에 곰팡이가 조금 피었다면 희석한 항균 세제에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헹구세요. 이제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이나 가을에 난방이나 라디에이터를 켤 때 딸깍거리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시스템에 응축된 수증기가 끼어 있다면 라디에이터에 공기를 빼보세요. 그리고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온수기에 물이 새거나 침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물을 차단하고 들어보세요. 소리가 멈추면 배관공에게 전화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탱크를 비워보세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벽과 천장에 위험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로 칠한 페인트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팝콘 천장은 피하세요.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성면이 함유되어 있어요. 성면은 알파벳 수프 한 그릇과 같습니다. 성면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결정섬유, 크리소타일, 안토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크로시돌라이트, 악티놀라이트, 아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고 속지 마세요. 성면은 매우 단단한 물질입니다. 성면은 고온, 화학물질, 심지어 전기에도 견딜 수 있어요. 과거에 성면이 인기 있는 건축자재였던 건 당연해요. 성면은 교활한 닌자처럼 아주 작은 섬유로 분해되어 며칠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이 섬유를 들이마시면 폐에 위험한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으악! 이제 성면으로부터 벗어나 폐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할 때 성면 지붕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부엌 싱크대와 배수구에서 파티를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쓰레기 처리 찌꺼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안은 박테리아 부패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재밌는 해결책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음 6개, 베이킹소다 1큰술, 레몬 슬라이스 3조각, 표백제 1티스푼을 기계에 넣어 나만의 파티를 열어보세요. 쓰레기 처리 기계를 켜서 얼음 조각이 제 역할을 하도록 놔두세요. 파티가 끝나고 찬물로 30초간 헹구면 싱크대가 산뜻하고 깨끗해집니다. 새 소파나 수납장이 몰래 악취가스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하는 이 가스는 코와 목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죠.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새 가구나 가정용 제품을 찾고 있다면 낮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눈여겨보세요. 코가 고마워할 거예요. 냄새나는 가구에 둘러싸여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닭도 점프와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닭의 가축화는 적어도 기원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닭은 날기 위해 필요한 깃털과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날지 못해요. 하지만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면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울타리 반대편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거의 2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죠. 어떤 암탉은 나무에 올라가 둥지를 틀기도 해요. 닭 2마리가 있는 나무를 상상해보세요.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닭들의 동기는 안전입니다. 나무는 낮에는 닭을 덮어주고 날개 달린 포식자로부터 닭을 보호해줘요.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나무는 비바람과 지상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죠. 이런 모습이 꼭 야생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농장에도 나무 둥지가 있어요. 일부 교활한 닭은 닭장을 벗어나 나무 위로 뛰어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닭주인들은 닭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시리야, 뛰어오르는 닭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제 일상적인 물건과 그 물건이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빵팩의 꼬임끈과 플라스틱 태그는 무작위 색상이 아니에요. 매일 구운 빵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있어요. 각 요일마다 지정된 색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란색 트위스트 타이는 월요일, 녹색은 화요일, 빨간색은 목요일을 의미하죠.
이제 빵이 얼마나 신선한지 파악할 수 있어요. 색상 코드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해요. 직원들은 진열대에서 오래된 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소화관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로토닌을 뇌와 즉시 연관시켜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약 95%는 소화관에서 생성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브와 향신료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조미료예요. 향신료는 뿌리, 씨앗, 나무 껍질 등 식물이나 나무의 모든 부분에서 나오지만 허브는 식물의 잎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구울 때나 요리할 때 향신료를 첨가해요. 허브는 향을 더 빨리 발산하니까 맨 마지막에 추가하고요. 여러분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거미 감각 같은 느낌을 시선 감지라고 해요. 뇌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를 감지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설명돼요. 직접적인 시선은 지배의 상징일 수 있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진화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나를 똑바로 쳐다볼 때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상대방의 시선이 나보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도만 떨어져 있어도 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거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싶은 충동은 어떤가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한 습관은 정신건강에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이 압도당한다고 느끼면 자제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려는 동기가 약해집니다. 더 글로리의 첫 회에 다시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익숙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멘탈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테라스나 에펠탑 꼭대기에서 석양을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여요. 이건 어두운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느낌이에요. 공허의 부름 또는 높은 곳 현상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이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의 멋진 연기는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트루먼 쇼 망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현상은 인지신경 정신과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고 그 영상이 오락용으로 방송될 것이라고 믿어요. 알루미늄이 금보다 더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샌드위치를 포장할 때 이 알루미늄으로 포장하죠?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루미늄은 구하기 어려운 원소로 여겨졌을 거예요. 혁신가들이 큰 스케일의 산업 규모로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알루미늄의 시대가 끝났어요. 프랑스의 통치자 나폴레옹 3세가 특별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알루미늄 수저 세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2009년에 열린 시간여행자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시간여행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간여행자 여러분 이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여행자들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건 선약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맹세컨대 그 멋진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양파를 썰고 있었을 뿐이죠.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효소 때문이에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젖은 키친타월을 양파 옆에 있는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효소에서 나오는 산성이 눈 대신 젖은 종이 쪽으로 향할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민간 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매우 유사했어요. 365일을 12개월로 나눴죠. 하지만 31일을 몇 달에 분산하는 대신 연말에 여분의 날을 추가했어요. 이제 카메라를 다시 동물의 세계로 돌려볼게요. 얼룩말이 매혹적인 무늬를 갖는 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했어요. 말에게 얼룩말과 비슷한 외투를 입혔죠. 털은 말의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얼룩말 무늬가 파리를 쫓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가 동물의 머리만 찾아다니고 말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어요. 개미는 설화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이는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이 곤충은 다른 고귀한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개미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군집의 구급대원 개미의 치료를 거부해요. 이 개미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집의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구급개미가 자신을 두고 가서 계속 활동하도록 합니다.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약 1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낙타가 혹에 물을 저장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혹은 지방 형태의 음식 저장을 위한 거예요. 물은 혈류에 저장되어 있어요. 낙타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국가에서는 낙타 미인 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낙타 미인 대회가 볼거리로 열렸었죠. 집안에서 거대한 지파리가 보이지만 여러분의 닌자 같은 손에서 도망칩니다. 며칠만 있으면 자연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파리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살 수 있어요. 다음 사실은 도로에서의 비상 상황에 관한 거예요. 탈착식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탈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 옆에서 차를 떠날 수 없는 경우 머리 받침대로 창문을 부술 수 있죠.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헤드레스트를 끼워야 해요. 모서리를 조준합니다. 그런 다음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세게 쳐서 유리를 안전하게 깨뜨리세요. 몇 번을 쳐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깨지니까 한 번 시도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단한 사실들도 공유해주세요. 아이스크림이 더운 여름날 인류를 구해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수세기 동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눈과 얼음에 꿀과 과즙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초기 아이스크림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 시저는 과일과 주스로 맛을 낸 눈을 먹었습니다. 매우 따뜻한 기후에 살았는데 어떻게 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이 근처 산에 올라가서 눈을 가져왔을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의 방법이 있었겠죠. 일부 역사가들은 지프로 덮은 깊은 구덩이에 산에서 채취한 눈을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구덩이까지 가져가는 도중에 어떻게 녹지 않았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미스테리로 가득하죠. 지금까지는 얼음과 눈뿐이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스크림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주요 재료 중 하나는 우유예요. 그리고 이 디저트는 기원전 7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황제들이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먹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버팔로, 염소, 젖소 우유로 만들었습니다.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 장뇌를 첨가하기도 했죠. 그런 다음 금속 튜브에 혼합물을 채우고 얼음에 보관하여 얼렸습니다. 잠시 중국을 떠나 중세시대 아랍세계로 이동해 볼게요. 그곳에서 어떤 얼음 간식을 먹었는지 관찰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샤베트의 초기 버전인 얼음 음료를 마시곤 했어요. 샤베트는 보통 석류, 체리 또는 모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럽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은 샤베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와서 자신만의 버전으로 완성했죠. 17세기의 안토니오 라티니는 과일 얼음뿐만 아니라 설탕과 우유가 들어간 소르베토의 레시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요리 역사가들이 최초의 공식 아이스크림으로 간주하는 레시피죠. 이탈리아인들은 젤라또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샤베트를 완성했습니다. 젤라또는 이탈리아어로 냉동을 의미해요. 누가 젤라또를 발명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파리의 첫 번째 카페를 열고 젤라또를 판매하기 시작한 사람은 잘 알려져 있어요. 시칠리아 출신의 한 이탈리아 남성이 1686년 일 프로코페를 열었고 이 카페는 당시 유명한 지식인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인들은 달걀컵과 비슷한 도자기 그릇에 담긴 이탈리아 젤라또를 처음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탈리아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젤라또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지방과 공기가 훨씬 적고 맛이 더 강렬하며 아이스크림보다 더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식 방식이죠. 프랑스인들은 자신들만의 냉동 디저트인 프로마주를 완성했어요. 이것은 프랑스어에서 치즈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치즈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는 크림, 설탕, 오렌지 꽃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에도 크림은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프로마주는 젤라또보다 크림이 많고 진합니다. 또한 달걀이 두 가지를 생산하는 데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디저트에 필요한 지방뿐만 아니라 특정 풍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젤라또와 프로마주 성분이에요. 아직 미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스크림은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미국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1790년 뉴욕에 문을 열었지만 다음 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엘리트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보편화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었겠어요? 나사 우주 비행사들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아이스크림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젖소의 우유 중 9%가 아이스크림 생산에 사용됩니다. 세계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바닐라 맛이에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맛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더 일찍 발명된 이유는 바닐라를 오랫동안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바닐라는 인도네시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됩니다. 오늘날에는 1000가지가 넘는 아이스크림 맛이 존재합니다. 핫도그 맛, 베이컨, 아보카도, 감초, 문어, 해파리 맛, 심지어 구운 마늘 맛과 같은 정말 이상한 맛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즈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매우 흔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필리핀에는 19세기가 되어서야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지만 그 후 한 세기가 지나서야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보급된 후 한 미국인이 바닐라, 초콜릿, 딸기 3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필리핀 최초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망고, 아보카도, 코코넛과 같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냉동 간식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젖소 우유 대신 현지 물소의 우유를 사용하며 이 우유는 화이트 치즈를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20세기 후반에 체다 치즈는 필리핀에 처음 수입되었고 곧바로 인기를 얻게 됐어요. 유명한 필리핀 스파게티의 재료이자 페이스트리의 일반적인 토핑이기도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인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결과 부드럽고 짭짤하고 달콤한 치즈 아이스크림이 탄생했어요. 네, 긴 역사예요. 아이스 음료, 샤베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드라고 부르는 팝시클은요? 팝시클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어요. 1905년 프랭크 애퍼슨이라는 11세 소년이 우연히 발명했죠. 추운 날 밤 그는 달콤한 소다가루를 섞은 물을 밖에 두고 깜빡 잊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대로 두었더니 얼어버렸죠. 소년이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가루를 젓던 막대기를 들고 핥아내야 했습니다.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소년은 그것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앱시클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팝시클이 됐어요. 아이스크림 콘은 팝시클보다 불과 1년 전인 1904년에 발명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박람회에서 와플 같은 페이스트리를 팔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스크림 장수는 접시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웃인 와플을 말아서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팔겠다고 제안한 거죠.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냉동 간식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러시는 195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어요. 오마르 크네들릭은 캔자스시티의 데어리 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탄산음료 분수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음료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냉동실에 넣었어요. 음료가 슬러시처럼 변하자 그는 슬러시 냉동음료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아이씨라는 이름을 짓고 브랜드 로고까지 디자인했어요. 몇 년 후 세븐일레븐이 이 음료의 판매권을 사들였고 이 음료는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최신 발명품은 디핀 다트 구슬 아이스크림이에요. 1988년 한 미생물학자가 소에게 사료를 더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소 사료를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구한 끝에 소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얼릴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얼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영웅들처럼 아이스크림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